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딸아이가 와인잔을 들고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바로 그런 진정한 할머니세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좋구나. 그럼 이제부터 너희 가족은 그분이 책임지시라 그래. 그들은 제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의 모든 것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저녁 식사를 위해 3일 내내 준비했습니다. 숟가락 하나하나를 닫고 모든 것이 축제처럼 보이도록 접시를 배열했습니다. 샹들리에조차 새롭게 보였죠. 크리스탈에 그리고 제가 2달 동안 돈을 모아 겨우 살 수 있었던 바로 그 와인잔에 빛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던지요. 식탁 위에는 딸 서아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7살 때부터 명절마다 바로 이 음식을 해달라고 졸랐었죠. 공기 중에는 아늑하고 풍부한 향, 언제나 우리에게 집을 떠올리게 하던 바로 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제 나이는 62이었지만 그날 저녁만큼은 더 젊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서아가 오랜만에 바쁘다. 민준 씨 집안 행사가 있다. 같은 평소에 핑계 없이 우리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겠다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딸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잘 가꾸어진 모습. 밝은색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은 잡지 표지 모델 같았습니다. 작년 12월 제가 쇼윈도에서 남몰래 훔쳐보았지만 감히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바로 그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저는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성공했고 내가 항상 보고 싶었던 모습이야. 엄마, 이거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맛있어요. 서아가 포크를 들며 말했고 제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어릴 적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현관에서부터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던 그때 그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딸의 모든 감정, 모든 웃음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죠. 사위인 민준 씨는 언제나처럼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늘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 대화를 이어가려는 별다른 의지 없이 예의상의 말과 짧은 대답만 할 뿐이었죠. 손자 지호는 식탁에 앉아 포크로 감자를 쿡쿡 찌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지루한 게 뻔히 보였죠. 아마 지금쯤 다른 할머니 댁에 있는 비디오 게임과 선물, 오락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녁 그들은 여기에 제 집에 제 식탁에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잔을 들었습니다. 시댁의 화려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늘 열리던 비싼 와인은 제게는 사치였으니까요. 얘들아,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할 소식이 있단다. 내가 드디어 승진을 했어. 15년 만에 지점장이 되었단다.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서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짓는 완벽하게 연습된 바로 그 미소였죠. 정말 잘 됐네요, 엄마. 그럴 자격 충분하세요.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늘 그렇듯 피상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지호는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민준 씨는 직장에서 어떤지, 서아는 시어머니의 자선재단에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서아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뭔가 좋은 말을 할 거야. 어쩌면 내가 우리 둘을 어떻게 키웠는지 그 시절을 기억해낼지도 몰라. 어쩌면 마침내 내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감사의 말을 할지도. 서아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가족에 대해, 저를 형성해 준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가르쳐 준 분들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가슴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들을 준비를 하며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분의 아주 중요한 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게 진정한 어머니였던 분,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준 분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아는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호에게 진정한 할머니, 제가 어릴 적 꿈꾸던 바로 그런 할머니, 윤 여사님을 위하여 언제나 곁에 있어 주시고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을 위하여.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물잔을 입에 가져가지도 못한 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건배 안 하세요?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았고 문득 몇 년 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감사함도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쏟아부은 사랑에 한 방울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완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좋구나. 그럼 이제부터 너희 가족은 그분이 책임지시라 그래.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얼어붙었고 지호는 주변의 긴장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감자를 쿡쿡 찔렀습니다. 서아는 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모든 피로가 갑자기 무거운 짐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의 뜻이야, 서아야. 저는 식탁에서 접시를 치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치 평범한 저녁 식사인 것처럼, 마치 지금 내 안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침착하게 움직이려 노력했습니다. 서아가 저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딸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대화를 가벼운 오해로 넘기려 할 때 쓰는 바로 그 말투였죠. 그냥 건배사였을 뿐이에요. 감사의 표현이었고요. 윤 여사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저는 싱크대에 접시를 놓고 물을 틀었습니다. 소스 찌꺼기를 씻어내는데 아주 바쁜 척했습니다. 도움이라 저는 돌아보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믿는다. 그분은 언제나 아주 후하셨지. 서아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감사 표시, 그냥 건배사였잖아요. 엄마도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수건에 손을 닦고 천천히 딸에게 돌아섰습니다. 예의라는 건 딸이 아파서 내가 밤새 업고 다녔을 때, 딸의 무용 학원비를 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을 때, 딸에게 교복을 사주기 위해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 고맙다고 말하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단어가 모처럼 밝혔습니다. 이걸 오해라고 부르는 거니? 너는 내 집, 내 식탁에 서서 다른 여자를 내 진정한 어머니라고 불렀어. 서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또 너무 극적으로 생각하신다. 그냥 말뿐이었어요. 그냥 감사 표시였다고요. 제 안에서 무겁고 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삼켜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서아야, 이건 그냥 말이 아니야. 이건 지난 10년의 결과야. 그분은 나를 더 잘 이해해. 그분은 항상 시간이 있어. 그분은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아. 그분은 진정한 롤모델이야 같은 모든 말들의 결과지. 그리고 이제 이 건배사는 감사가 아니라 선택에 대한 선언이었어.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할까요? 그가 불안한 기색으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미 결정을 내렸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을, 너희 진정한 할머니를, 너희 진정한 관계를 선택했어. 자, 이제 그분이 너희에게 내가 그토록 되려고 애썼던 모든 것이 되어주시라 그래. 서아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갈게요. 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의자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지호의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전화하세요. 딸은 이미 복도에서 목소리를 애써 평온하게 유지하려 하며 쏘아붙였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별 인사를 하며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어딘가 미안해 보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내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문가에 서서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차가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집안이 완전히 조용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씻지 않은 설거지거리가 남아 있었고, 식탁 위에는 제가 그토록 사랑과 기대를 담아 준비했던 갈비찜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저녁이 특별해지기를 바랐던 그 희망과 함께요. 저는 크리스탈잔과 축제 분위기에 냅킨 낡았지만 반짝이게 닦아놓은 찬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는 대신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지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진한 차를 한 잔 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 인생이 마침내 새로운 페이지에서 시작되었다는 느낌과 함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무릎 위에는 낡은 앨범을 펼친 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렇게 바랜 사진들, 따뜻하고 진실된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서아가 아주 갓난아기일 때 제가 딸을 안고 있습니다. 지쳤지만 행복한 눈. 그때 딸이 태어난 지 2달 만에 남편이 우리를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을 꾸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그 후로 우리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름을 서아라고 지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가 될 것이라 믿었고 그 사랑을 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해가 갈수록 저는 2가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작은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저녁에는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밤에는 책상에 앉아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무직으로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안정된 생활이 생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 서아의 3번째 생일 사진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산 케이크 믹스로 만든, 시장에서 산 플라스틱 인형으로 장식한 바로 그 케이크. 그때 딸은 행복에 겨워 빛났습니다. 제가 중고 가게에서 사서 반나절 동안 새 드레스를 꿰매준 인형을 손에 들고 있었죠. 여기 초등학교 첫날 사진. 제가 밤새 부엌 식탁에 앉아 패턴을 보며 직접 교복을 만들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교복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반짝이는 별이 달린 그 가방을 갖고 싶어 했을 때 월급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모아 사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15살 때 딸은 민준 씨를 만났습니다. 잔디가 깔린 큰 집, 둥근 진입로, 그리고 마치 패션 잡지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어머니가 있는 집안의 아들이었죠. 윤혜진 여사. 저는 그분에게 친절하려고 노력했고, 어떤 면에서는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고 늘 약간의 우월감이 깃든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분은 종종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강하시네요. 혼자서 다 책임지시다니. 저는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매번 미소 지으며 제 낡은 가구, 소박한 커튼,
책장에 달아빠진 책들을 훑는 그분의 시선을 못 본 척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해졌습니다. 제가 서아를 위해 무언가를 계획할 때마다 윤 여사님은 2배로 더 큰 무언가를 했습니다. 제가 졸업 파티 드레스 값을 모을 때 그분은 교회 클럽에서 연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속초 여행 경비를 모을 때 그분은 서아를 일주일 동안 파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서아는 서서히 한 걸음 한 걸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교였습니다. 윤 여사님 댁 주방은 가전이 다 빌트인이에요. 윤 여사님 댁 저녁 식사에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윤 여사님은 제가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다 제 질문에 회피적인 대답을 하고 전화가 뜸해지고 우리의 소박한 가족 저녁 식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나이 탓이겠지, 일시적인 거겠지,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왔습니다.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그들 살림이 빠듯할 때 식료품을 사다 주고 봐달라고 할 때마다 지호를 돌봐주었습니다. 매번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요라는 간단한 말을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대신 제가 들은 것은 윤 여사님이 구해주셨다. 윤 여사님이 도와주셨다. 윤 여사님이 준비해주셨다. 윤 여사님은 정말 자상하시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녁 식사, 이 건배사, 저는 앨범의 다음 장을 넘기다 한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단둘이 찍은 사진. 제가 서아를 안고 있고 딸은 웃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앨범을 닫고 찬장에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딸의 인생에서 내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거야. 만약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두자.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음 며칠은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고 5분마다 화면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딸이 마음을 바꿔 전화해서 사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 해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서아나 지호를 위해 무언가를 사러 상점에 가는 습관 대신 가까운 문화센터에 들러 물었습니다. 성인을 위한 그림 강좌가 있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놀란 듯 저를 쳐다보더니 시간표를 건네주었습니다. 화요일, 초심자를 위한 수채화. 저는 망설임 없이 등록했습니다. 첫날 저녁, 저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처럼 피곤하지만 왠지 모르게 행복해 보이는 다른 여성들 사이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엄마, 할머니, 남의 문제, 해결사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저녁 식사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서 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평범한 적금 통장이었지만 처음으로 그 이름을 선영의 꿈이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격리과의 동료 미경 씨가 점심시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우리 토요일마다 독서 모임을 하는데 한번 와요. 책 읽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거절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있다. 손자를 봐야 한다, 가족 일이 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고마워요. 가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첫 토요일 모임은 어색했습니다. 여성들 사이에 앉아 책에 대해 토론하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웃고 남의 문제가 아닌 책에 대해, 감정에 대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 후에는 공원 산책이 있었고 그러다 수채화 강좌에서 새로 사귄 친구 정희 씨와 함께 즉흥적으로 지역 화가들의 장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저는 제 자신에게 그림을 한 점 사주었습니다. 진짜 그림을. 나무 액자에 담긴 작은 풍경화. 값이 꽤 나갔지만 저는 샀습니다. 그리고
제 방창가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자신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제 나도 아름다운 것을 가질 권리가 있어. 서아는 전화도 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두어 번 지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손이 저절로 전화기로 향했지만 저는 자신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필요하다면 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스스로 알 테니까요. 다음 수채화 수업에서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재능이 있으시네요. 특히 색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나요. 저는 뜻밖의 칭찬과 서아 엄마나 지호 할머니가 아닌 그냥 이선영으로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서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은 따뜻하고 다정하고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제 새 그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이 변하고 있고 저 자신이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울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 저녁 시간이 자유롭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는 다시 수채화 수업에 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뒷자리에 앉아 손에 물감을 묻히고 저녁 하늘에 바로 그 색조를 잡아내기 위해 파란색과 황토색을 섞었습니다. 선영 씨, 수업이 끝난 후 정희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시내 전시회에 갈래요? 화가들 장터가 열리는데 작품도 보고 재미있는 것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수천 가지 핑계를 댔을 겁니다. 할 일, 청소, 어쩌면 그들이 무언가 부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지금 저는 그저 좋아요, 즐겁게 가요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는 그림들이 늘어선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나도 내 작품을 전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수채화 풍경이 담긴 작은 캔버스를 샀습니다. 제 침실 창문에서 보이는 것과 아주 비슷한 노을이 그려져 있었죠. 집에 가져와 서랍장 위에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저는 쇼핑센터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의류 매장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할인 코너가 아닌 신상품 코너로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하늘색 코트,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런 코트였습니다. 손에 들어보고 샀습니다. 다음날 새 코트를 입고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복도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영 씨, 정말 잘 어울려요. 얼굴이 확 피셨네요. 저는 쑥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은 그 말들로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식탁에 앉아 한때 제 꿈을 적어두었던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유화 배우기, 유럽 도시 한 곳이라도 가보기, 하늘색 코트 사기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이루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 서아는 여전히 전화가 없었지만 저는 이제 날짜를 세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인생이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과 저에게는 저만의 진짜 인생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끊임없는 전화 기다림 없이, 끝없는 타협 없이, 늘 대기 중인 엄마 역할 없이 말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저는 새 하늘색 코트를 입고 겨드랑이에는 수채화부 세트를 낀 채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거의 거절 버튼을 누르려던 참에 무언가 마음속에서 받아봐라고 속삭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하고 지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민준입니다. 저는 인도 한가운데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민준 씨, 무슨 일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는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와 그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 여사님일입니다. 병원에 계세요. 뇌졸중으로 상태가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는 가까운 담장에 기댔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뇌졸중이라니 그토록 영원할 것 같고 강하고 무적일 것 같던 윤 여사님이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누워 있다니. 서아는 어때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안 좋아요. 거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충격에 빠져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 그냥 전화한 건 아닐 텐데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뭔가 더 있죠? 그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마치 소리내어 말하기 두려운 듯이 말했습니다. 장모님,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몇 가지. 아니, 이렇게 하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제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언제, 어디서요? 내일 병원 근처 정원 카페에서 12시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전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대체 뭘까? 아침에 저는 새 코트를 입고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 속 자신을 보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저는 자신에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카페에는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딘가 기가 죽고 구겨진 셔츠의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 이틀 동안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말해요, 민준 씨.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끈으로 묶인 두껍고 낡은 서류철이었습니다. 윤 여사님 서류를 정리하다가요. 혹시나 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편지들이었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거의 다 손으로 쓴 것들이었고, 일부는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였고, 일부는 윤 여사님의 반듯하고 깔끔한 필체가 담긴 회사 편지지였습니다. 일기를 쓰셨나요? 제가 페이지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거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종의 일기였죠. 저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몇 년 동안 기록해 오셨어요. 어떻게 서아를 장모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는지요. 그는 마치 자신이 말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듯이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기에는 장모님이 서아와 만나기로 약속했을 때 일부러 서아에게 다른 약속을 잡게 한 기록들이 있어요. 장모님이 너무 요구가 많고 너무 집착하고 롤모델이 되기에는 너무 가난하다고 서아를 어떻게 설득했는지도요. 서아가 장모님께 최대한 드물게 전화하고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언급하는 조건으로만 한 계좌에 돈을 넣어준 기록도요. 저는 시선을 내리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줄, 모든 단어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의 기록이에요. 매달 500만 원씩. 월급처럼요. 월급이라고? 네. 윤 여사님은 사실상 서아에게 충성심의 대가로, 거리를 두는 대가로 장모님이 서아의 인생에서 긴급 상황을 위한 옵션으로만 존재하도록 돈을 지불한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준 씨가 테이블 위에 손바닥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보여드리는 건 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에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이라고, 서아가 어른이 되어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아에게 이 모든 편지들, 이 모든 서류들을 보여줄 생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 조심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은 무너졌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가 커피값을 계산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했지만 인정하기 두려웠던 것의 증거가 담긴 바로 그 서류철을 손에 쥔 채 창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는 유령과 체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제 딸을 빼앗아간 한 여자의 그림자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하루는 집에서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서아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다툼, 딸이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순간들. 엄마는 항상 간섭해 나를 통제하려고 해. 왜 그냥 윤 여사님처럼 될 수는 없는 거야? 라고 말했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딸이 우리의 만남을 취소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말했을 때, 제 생일을 잊었을 때, 무언가 필요할 때만 전화했던 모든 경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아라는 이름.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받을지 말지 저울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두었습니다. 그러자 또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저녁 동안 17통의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소리를 끄고 누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제 집 근처에 있는 딸의 차를 보았습니다. 딸은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20분 동안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고 현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딸을 보았고 마음속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침내 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말없이 옆으로 비켜서서 딸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딸은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멈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제 새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붓과 물감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저녁마다 읽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아늑하고 조용하고 집처럼 편안했지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많이 변했네요. 딸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특별히 독서를 위해 저를 위해 산 초록색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소파 끝에 걸터앉아 구겨진 냅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붓고 얼굴은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것 같았습니다. 엄마, 딸이 흐느꼈습니다. 저 다 알게 됐어요. 민준 씨가 저한테 다 보여줬어요. 편지들, 서류들, 은행 거래, 내역서요. 딸은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눈이 멀고, 그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었을까요? 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딸은 제가 몇 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저 몇 년 동안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가 항상 과장하고, 엄마 탓이고, 엄마가 억압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딸을 보았고,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피로감이었습니다. 서아야,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딸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모든 걸 되돌리고 싶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되돌린다고. 저는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서아야, 우리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어. 우리는 단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지 결정할 수 있을 뿐이야. 딸은 눈물 사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모든 걸 바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해한다는 걸 증명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딸을 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오래전에 했어야 할 말을 했습니다. 그건 빠르지도 쉽지도 예전 같지도 않을 거야. 나는 다시는 내 자리가 다른 누구에게도 차지되지 않았을 때만 존재하는 그런 역할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언젠가 엄마 그림들 좀 봐도 될까요? 저는 따뜻하고 평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서아야, 기꺼이 보여줄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서아는 다시 서로를 배우는 것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끝없는 도움 요청도 용건만 있는 대화도 없었습니다. 이제 2주에 한 번씩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끔은 카페에서, 가끔은 딸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요란한 사과 없이 그저 서로의 인생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두 성인 여성으로서. 하지만 예전에 있었던 그런 긴장감 없이 말입니다. 지호는 저를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선영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무의식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지호에게 제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호는 오랫동안 벽 앞에 서서 그림들을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노을 그리는 법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조용하고 기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아가야. 민준 씨는 이제 스스로 전화를 걸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가식적이고 늘 긴장된 예의가 아닌 새롭고 진정한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최근의 일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서아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제가 행복하기만을 바라셨던 거죠. 저는 딸을 보며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저 더 예쁘게 포장된 것뿐이라는 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스스로 모든 것을 깨닫게 두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제 첫 그림을 팔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희 씨는 신진 화가들을 위한 전시회에 함께 지원서를 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기금도 딸을 돕기 위한 것도 아닌 그냥 선영의 여행 계좌였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켜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 프라하, 심지어는 그냥 제주도 같은 여행 상품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저녁 서아가 다시 우리 집에 와서 제 책상 위에 놓인 여행 안내 책자들을 보았을 때 딸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저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야, 나 여행 갈 거야. 딸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을 안아주는 것처럼요. 엄마는 그럴 자격 충분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자격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휴가, 몇 주의 자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제 자신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삶, 제 욕망이 의미를 가지는 삶, 다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삶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선영입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